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화요일,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정보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의 재난안전 119, 저는 KBS 기자 김나나입니다. 네, 먼저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온 현상 때문인지 오늘 오전엔 유독 쌀쌀하게 느껴지던데요. 사실 오늘 서울 기온은 예년 이맘때 정도입니다. KBS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비나 눈구름이 동쪽으로 물러가면서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강원도에 내려졌던 대설경보나 주의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지에는 1에서 3cm,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충북, 경북 지역은 오후까지 비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전 11도, 광주 14도, 부산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4.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립해양조사원이 전해드리는 해양 예보로 바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동부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가 한 단계 더 높은 풍랑경보로 변경됐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곳들이 꽤 있으니까요. 특보 현황 미리 살피시고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사고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져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해왕도 좋지 못한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부산은 파고도 3m 내외로 매우 높겠습니다. 진도 조위관측소입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로 인해 화면에 빗방울이 묻어나 있습니다. 시야 확보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다행히 물결의 움직임이 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바다는 매우 거칠겠습니다. 파고가 3m 안팎까지 뛰겠고요. 바람도 초속 13m 내외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포항 해무 CCTV입니다. 한눈에 봐도 바다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파고 2.5m 내외가 예상되는 데다 강풍도 동반되겠습니다. 해상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조석정보입니다. 부산에서는 하루 종일 총 2번의 고조가 나타나겠습니다. 그중 해수면이 더 높은 때는 오전 9시경으로 약 110cm까지 물이 차오르겠습니다. 조류정보는 여수에만 보겠습니다. 오전 9시 이후 2차례의 최강유속이 발생하겠습니다. 예상 발생 시각은 오후 2시경과 오후 7시 40분경이고요. 유속은 1노트와 0.8노트, 유향은 각각 남쪽과 북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항행경보정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서해안 백령도 서방해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3월 26일은 13시부터 21시까지, 3월 28일은 19시부터 21시까지 훈련이 진행됩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훈련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KBS 재난감시 CCTV 영상으로 이 시각 주요 장소 몇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남 사천 도동교 죽천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흑산도를 비롯해서 이 지역, 경남 지역 그리고 거문도, 초도 등 전라남도와 경남, 제주, 부산 등지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 보시다시피 지금 파란 잎이 푸릇푸릇 돋아나기 시작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강원도 태복 황제교차로 CCTV입니다. 3월 마지막 주입니다만 오전에는 이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대설주의보가 해제가 됐지만 약간 눈발이 날리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어서 서울역 부근입니다. 서울 중구 서울역 경찰청 CCTV 화면이고요. 오늘 미세먼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KBS에는 이 같은 재난감시 CCTV가 15,000여 개 연결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주 구좌읍 월정리 해변 부근입니다. 하늘이 흐린 점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파도가 꽤 거센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서인지 멀리 풍력 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제주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사고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교통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은 어떤지 또 사고 난 곳은 없는지 보시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합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과 비는 다행히 지금 상황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권에는 어제부터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화면을 보시다시피 하얀 세상으로 가득합니다. 지금은 다행히 대설특보 전부 다 해제된 상태지만 곳곳으로 안개가 짙은 곳이 많아서 주의 운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터널이나 다리 위 같은 경우는 도로 살얼음 취약 구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속 운전으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점심시간대가 되면서 곳곳으로 길었던 정체들은 많이 정리됐습니다. 다만 153번 고속도로는 평택 쪽으로 남한산 주변 정체가 꾸준한 편이고요. 1번 경부선은 역시나 양재 부근 서울 방향 이동량이 가장 많습니다. 이어서 35번 중부고속도로입니다. 하남 방향인데요. 지금 증평 부근에서 작업합니다. 2차로가 막혀 있다 보니까 1차로로만 통행이 가능한데 한 개 차로로만 통과가 가능하다 보니 후방 정체가 점점 더 길어집니다. 5km 구간 안에서 꽉 막힌 흐름입니다. 반대 남이 쪽으로는 호법과 모가 사이로 부분적인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1번 경부선의 경우 북대구 부근 서울 쪽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처리는 다 끝나면서 통행에 전혀 문제 없고요. 이후로 시구간인 양재와 반포 사이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유 시간이 필요합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 부근 고장차가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고장차 발생하지 않도록 일교차 큰 날씨에는 미리미리 차량 점검 힘써 주셔야겠고요. 이후로는 일찍 분기점부터 금천까지 4km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100번 고속도로도 구리 쪽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일 부근이었는데요. 지금은 처리가 끝나면서 통행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 가시더라도 초일 부근 통행 전부 다 괜찮고요. 경기 서쪽에서는 송내를 앞두고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고 영상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오늘 일어난 사고들인데요. 바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노면 상태가 좋지 못할 때에는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도 맑은 날보다 제동거리가 약 2배나 더 길어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도 매우 느려집니다. 이런 날은 평소보다도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방청 연결해서 오늘의 화재 구조 구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영 소방사님,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가건물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였는데요. 이 불로 2층 근무자 12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건물 한 동과 컨테이너 한 동이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불은 1시간 반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에는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에 불이 났다는 집주인의 신고였는데요. 집주인과 인근 주민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는데요. 이 불로 주택 한 동이 모두 타버리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던 화물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펄프 가공 보조제 12톤을 운송 중 엔진 쪽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1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최근 들어 원인 미상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은 언제든 큰 피해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불이 날 수 있는 곳 그리고 화기 등을 점검하면서 안전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운전을 할 때도 또 보행자로서 길을 걸을 때도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한때는 보행자는 좌측 통행을 원칙으로 삼고
학교에서도 왼쪽으로 걷기 교육을 시켰던 것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왜 바뀐 건지 또 어떤 게 더 안전한지 기획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내릴 때, 또는 자동차로 도로를 달릴 때, 왜 우리는 우측 통행을 하게 된 걸까요? 영국과 일본처럼 좌측 통행을 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우측 통행을 하죠.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우측 통행을 하게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처음 우측 통행이 생길 때에는 당시의 교통수단이 무엇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 사람들은 마차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했는데요. 마부가 주로 오른손으로 채찍을 휘두르다 보니 운전자인 마부는 오른쪽, 승객은 왼쪽에 앉았습니다. 때문에 19세기 초 영국에서는 증기 자동차를 만들 때도 자연스럽게 운전석을 오른쪽으로 배치했었습니다. 반면 독일에서는 운전석을 왼쪽에 둔 자동차를 생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라 운전할 때 오른손으로 자동차 기어를 변속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이유에서였죠. 초기의 자동차는 성인 남자의 힘으로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 빡빡하고 단단한 변속 기어와 제동 장치로 인해 더 힘이 강한 오른손으로 조작하는 것이 편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이처럼 운전석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시야 확보가 용이한 쪽으로 자동차 통행 방향이 정해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우측 통행을 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종묘 제례 기록을 보면 우측 통행을 하고 있고 왕실과 국가의 행사를 그림으로 정리한 의계 횡렬에서도 우측 통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1905년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에 최초의 자동차를 들여오고 정식으로 보행자와 마차의 우측 통행을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1921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조선 총독부 도로규칙을 개정하며 사람과 차량의 통행 방식을 좌측 통행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사무라이의 보행 관습이 있었는데 좌측 허리에 칼집을 차고 다녔던 사무라이들이 우측으로 걸을 경우 마주오는 사무라이가 차고 있던 칼집과 서로 부딪혀 시비가 생길 수 있어 일본인들은 좌측 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죠. 그러다 1946년 미군이 차량 운행을 하면서 자동차와 마차의 우측 통행제가 다시 실시됩니다. 하지만 당시 차량만 우측 통행을 하고 보행자는 계속 좌측 통행을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차량은 우측 통행, 보행자는 좌측 통행을 유지해온 기간만 88년이었죠. 그러다 지난 2009년 4월 29일 기존의 좌측 통행 보행 문화를 우측 통행으로 바꾸는 보행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해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2010년 7월 1일부터 전면 확대 실시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좌측 통행에 익숙해진 보행 방식을 우측 통행으로 바꾸게 된 이유는 뭘까요? 첫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정도가 오른손잡이인데요. 이에 따라 오른손에 짐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좌측 통행을 하게 되면 마주오는 사람과 충돌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회전문이나 공항 게이트, 지하철 개찰구 등에서 좌측 통행을 할 경우 동선이 꼬여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에서 우측 통행을 할 경우에 차량을 마주보고 걷게 되는데요. 돌발 상황이 벌어질 때 몸을 바로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우측 통행을 해야 정지선을 넘어오는 차량과 일정 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길에서 반드시 우측 보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도에서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가 우측 통행을 하면 뒤에서 오는 차량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마주오는 차량과 같은 방향인 좌측으로 통행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요즘은 길을 걷다 보면 자전거 외에도 전동 휠, 킥보드 같은 이동 수단들이 함께 통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걸으며 스마트폰은 절대 보지 말고 안전하게 통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현장 한라인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전 서구 자율방재단장이자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 연합회장인 이태국 회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이 대전서구 자율방재단 그리고 대전연합회가 언제 어떻게 발족을 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연재난법 66조에 의하여 만들어진 대전시 자율방재단 봉사단체입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을 하기 위해 우수한 단원을 선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대전시 자율방재단은 2013년 발대식을 하여 5개구 1,3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전시 서구 자율방재단은 2009년 발대식을 하여 435명 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원님이 열정을 갖고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보람을 느끼는 성과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전에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울산 태화강변 퇴적물로 산적해 있는 대나무밭 쉼터에 각종 쓰레기, 이물질을 작업을 했고요. 또 2022년도 신남로 태풍도 부여 신상리 농가 복구 활동을 할 때 부녀회장께서 눈시울을 붉히시며 막막한 심정을 말씀하실 때 더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도와드리지 못하고 다시 또 이렇게 발걸음이 내내 아쉬웠던 생각이 납니다. 또한 경주시 지진 피해 때 복구 활동을 하고 철거 활동도 같이 함께 했고요. 또 최근에는 2023년도 금산 산지동 산불로 장태산 수양림으로 번지는 산불을 막기 위해 잔불 정리를 했고요. 밥차 및 식기 세척 설거지 등 환경정리 활동을 2계조로 나누어 3일 동안 우리 방재단 인원이 한 600명 정도가 투입이 돼서 3일 동안 했고요. 산불 진화 작업에 고생하시며 구슬땀을 흘리시고 맛있게 식사하는 봉사자들을 볼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시기마다 또 계절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다를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주로 어떤 활동 하셨는지요? 이제 얼었던 땅이 이제 녹는 그런 시기입니다.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빙기철인 요즘 예찰 활동에 중점을 두고 단원들이 어느 곳이든 위험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대전시 자율방재단은 각 구, 각 동이 매월 2회 이상 어떤 활동이든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동참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하수구, 집수구에 산적해 있는 담배꽁초, 비닐, 각종 쓰레기에 막혀 역류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활동한 결과 대전시에는 역류현상으로 수년 동안 물난리 피해를 한 곳도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우기철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철에는 제설작업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교차로 부근을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염화칼슘, 모래를 뿌리는 등 안전한 대전 만들기에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열심히 환경정화를 해주신 결과물에 대전시 자율방재단 회장으로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재난이란 언제 어느 때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단원들은 분기별로 나누어 심폐소생술을 비롯하여 재난 및 안전 구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언제든 재난이 발생하면 최우선으로 먼저 달려가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단원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대전시 자율방재단은 언제나 시민 곁에 늘 함께 공유하는 봉사단체로 안전한 대전 만들기에 앞장서도록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은 막고 재해는 줄이고 안전은 꼭 대전시 자율방재단이 지켜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국 대전 서구 자율방재단장이자 대전 자율방재단 연합회장 말씀 들었습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보고 계십니다. 안전토크 순서 오늘은 주거안전, 이 가운데서도 쪽방촌 안전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쪽방촌 여전히 꽤 많은데요. 이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좀 열악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면 좀 크게 확산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몇 년 전에 그 구룡마을 쪽방촌에서 불났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네. 최근에는 서울역 인근 쪽방촌에서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주였는데요. 지난주 20일 오후 5시 20분경에 네. 이 지역이 이제 서울역 인근의 후암동, 이 지역이 상당히 좀 노후화된 밀집된 이런 이제 쪽방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5층짜리 쪽방촌 건물에서 3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명이 사망을 했고 또 한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요. 해당 지역이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밀집하고 노후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도로도 좁고 사실 소방 활동도 상당히 어려워서 또 피해가 이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진화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하고 출동한 소방차 대수도 꽤 컸던 거로 기억을 네. 하는데 그만큼 이 쪽방촌의 화재 진압이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화재 당시에도요, 소방차가 29대, 그리고 소방대원들은 약 100여 명이 투입이 됐는데요. 아마도 관할 소방서나 또 서울에서는 이 지역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다라는 것들을 인지했었기 때문에 네. 이 소방력들을 집중 투입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쪽방촌은 대부분 노후화돼 있고 또 집들이 다 간격이 좁게 다닥다닥 네. 붙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또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 화재가 또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적극적인 진압을 위해서 많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쉽게 생각을 해봐도 사실 화재의 무방비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화재 원인이 나왔습니까? 예, 지금 현장에서는 가스 버너, 그러니까 불이 난 세대 안에 가스 버너가 확인이 돼서 네. 아마도 이 가스 버너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지금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쪽방촌 안에 계시던 분들 그 시기에 굉장히 좀 날씨가 갑자기 좀 쌀쌀해졌었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또 여기 노인분들께서는 갑자기 추워졌을 때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예. 이런 가스 버너를 난방용으로 이렇게 켜놓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스 버너를 통해서 난방용으로 쓰다가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추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여기 계신 대부분 노인분들께서는 식사를 주로 해 드시진 않고 대부분 식권들을 발급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취식을 하시는 분, 직접 조리를 해서 취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때 그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고 하니까 혹시라도 가스버너를 이용해서 세대 내에서 이제 불을 피워서 조리를 하시다가 또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쪽방촌을 보니까 2평, 6.6제곱미터 정도 되는 건데 이런 쪽방이 33개가 모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으면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방들이 여러 개가 연속적으로 있다 보면 한 실에서 화재가 났을 때 다른 실로 연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그만큼 크고요. 네. 또 세대 안에서 불이 났을 때 대부분 작은 집에 살림들이 이제 많다 보면 대부분 가연물들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렇죠.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그 세대 안에서도 불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또 이렇게 다닥다닥 붙은 방을 복도라든지 또 계단을 통해서 대부분 이용하게 되는데 화재가 복도나 계단으로 이미 이제 확산이 된 상황이라면 방 안에서 이미 대피를 못하신 분들은 꼼짝없이 그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취약하고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네. 우리가 주방에서 뭐 조리 활동을 하다 보면 뭐 행주에 불이 붙는다던가 뭐 키친타올 같은 데 불이 붙는다던가 이런 경험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주방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쪽방촌이면 이제 집이 좁으면 그 안에 이제 가연성 물질들도 많이 쌓여 있을 확률이 높았을 것 같아요. 대책이 없을까요? 실제로 참 뭐 대책이 뾰족한 대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주거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이런 네. 위험 요인들을 아예 배제시켜 드리는 게 가장 좋긴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취약한 오래되고 노후화된 이런 쪽방들 같은 경우는 시설적으로 개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노인분들이나 취약계층이 사시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대피를 하시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다만 근데 이렇게 노후화된 데다가 뭔가 비용을 들여서 시설적인 개수를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고 또 이런 시설 개수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그 기간 동안에는 또 이분들이 주거를 또 다른 데다 일시적으로 또 옮겨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설적 개수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오히려 이렇게 위험한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화재 예방 쪽에 관리를 하는 쪽에 조금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노인분들이시다 보니까 네. 스스로 예방 활동을 한다거나 혹은 또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뭐 이런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뭐 이를테면 식사 지원이라든지 혹은 또 여기에 뭐 돌봄이라든지 또 독거노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수시로 드나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지자체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시게끔 그때그때 안내도 해드리고 정보도 알려드리고 안에 상황들의 위험 요인들도 있는지도 좀 확인하는 관리적인 부분에서의 조금 더 강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쪽방촌이 뭐 단지 방에 다닥다닥 붙어서 위험한 것만이 아니라 화재 원인을 봐도 굉장히 안타까운 이유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 같은데 화재 경보기, 스프링클러 이런 것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작동 여부 이전에요. 이미 네. 이제 대부분은 소규모 건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스프링클러라는 이런 설치 대상 자체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일부 경보 설비 같은 경우는 설치 대상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끔 유지 관리가 잘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지난주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그 지역을 한번 같이 둘러봤었거든요. 아, 예. 그랬더니 유사한 이런 이제 쪽방 건물들이 사실은 굉장히 내부적으로 노후화돼 있어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사실은 참 그런 부분들의 작동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노후화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설비들이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각 세대별로 단독형 감지기, 그 방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방에서 알람을 울려줘서 빨리 인지하실 수 있게 하는 것들, 혹은 또 소화기의 비치 같은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시설과 준해서 이런 쪽방촌도 최소한의 안전에 관련된 시설들을 비치해 놓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쪽방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건물주는 따로 있고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세입자로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신축 건물보다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고를 키우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살지 않고 대부분 이제 임대를 해서 거기에 쪽방에 이제 주거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께서는 이렇게 건물 자체에 대한 이용이나 편의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안전적인 측면에 여러 가지 시설적인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노력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된 지역들이기 때문에 계속 재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지다 보니 내 돈을 들여서 이 건물을 새롭게 좀 더 잘 관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오히려 더 소홀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건축주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지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본인 집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꼭 필요한 안전에 관련된 시설들은 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시설 개수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결국 안타깝게도 한 명이 돌아가셨고 한 분이 이제 중상을 입으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대형 재난화 된다고 한다면 뭐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가능할 텐데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그래도 지자체나 혹은 또 그러니까 서울시라든지 중구에서 긴급복지지원법이라든지 또 재구호법 등에 의해 가지고요. 이분들이 이제 인근 지역으로 이주를 지원한다거나 또 이불이라든지 구호 물품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거나 또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이제 지원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전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시는 것들은 본인들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인근 지역으로의 어떤 대체적인 어떤 이 주거시설로 네. 이렇게 이전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지역이 워낙에 노후화되고 낙후돼 있다 보니까 다른 이런 주거시설들도 상당히 좀 충분하지도 않고 열악한 이런 상황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완전한 이 재발 대책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쪽방촌 마을들이 새로운 이제 완전한 주택으로 거듭나는 것일 텐데
이런 쪽방촌 얼마나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나요? 지금 뭐 법적으로는 사실 쪽방이라고 하는 용도라든지 또 네. 이런 것들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공식적으로 전국에 얼만큼 쪽방이 있는지도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쪽방촌, 주요 쪽방촌의 한 10개 정도 지역에 이제 쪽방촌 상담소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10개 지역을 통해서 확인된 이 쪽방촌이라고 하면 지금 건물은 약 1,150여 개 동. 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된 게 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면요. 그 10개 지역에서 조사한 바로는요. 지금 현재 쪽방 건물은 약 1,150여 개 동 정도가 되고요. 네, 잠시만 그 건물 수가 지금 보면 1,148개로 적혀 있고 쪽방이 8,900여 개로 네, 적혀 맞습니다. 있으면 1,148개의 건물에 쪽방이 8,900여 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건물 하나당 방이 최소한 8개에서 9개 정도씩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네. 있겠죠. 서울에도 280개가 넘고 대전에도 유독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쪽방촌이 집계된 것만 저 정도고요. 저거보다는 집계가 안 된 소규모의 또 전국적으로 전체로 본다 그러면 저 수치보다는 훨씬 예. 많은 분들이 쪽방촌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쪽방촌 화재 이제 2번 다시 없어야 될 일인데 어떤 점들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할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쪽방촌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풍요롭고 발전한 우리 사회의 어떻게 보면 어두운 면이거든요. 네. 주거 정책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려운 이제 주거 비용의 상승이라든지 또 그리고 부족한 주거 시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이제 열악한 주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이고요. 또 한편은 사회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보호받고 또 이를테면 이렇게 돼야 되는 노령자라든지 독거노인분들이 이렇게 이제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없이 이렇게 혼자 사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전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들이 어렵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또 그렇다면 안전 측면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살펴 드려야 되는 의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여기가 아니더라도 여기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또 다른 더 취약한 시설로 또 옮겨가실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사회 전반의 어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점진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좀 더 다각도의 대책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고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